안녕하세요. 제임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정숙이고 올해 69살입니다. 저는 군에 살고 있으며 전주에서 고속버스로 거의 3시간이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면마지기 논에 모내기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손자를 안아볼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날 밤 바로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가 초겨울 아침, 살을 애는 추위였던 걸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는 고향에서 챙긴 선물 꾸러미를 안고 찹쌀도, 민물고기도, 뒷마당에서 딴 몇 개의 오이도 가져갔습니다. 한 어머니의 마음을 모두 담아 그저 손주를 안아보고 며느리에게 며칠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 인범이는 문을 열자마자 엄마 오셨어요 하며 환하게 웃으며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나경이 며느리는 거실에 서 있다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사 한마디도 없이요. 저는 애가 피곤하겠지, 막 출산했으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아파트였지만 며느리에게서 느껴지는 냉기가 바깥 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막 앉으려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일어나 손을 내밀며 엄마가 아기 좀 안아볼래? 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멈칫하더니 인범이에게 오빠, 엄마 지금 먼 길 오셔서 손도 안 씻었는데 지금 아기 안으면 어떡해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가슴을 찌를 만큼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핏줄이 도드라진 흙이 묻은 촌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고, 엄마가 깜빡했네. 금방 손 씻고 올게 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날 점심상에는 호박국, 돼지고기 조림, 계란 부침이 있었습니다. 인범이는 저에게 계속 반찬을 집어주었지만 나경이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아이 낳았으니 많이 먹어야지 하며 고기를 집어주었지만 며느리는 저 기름진 거 안 먹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씹던 고기를 그냥 삼켜버리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며칠 더 머물며 밥도 하고 기저귀도 빨아주려 했지만 다음날 나경이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오래 계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인범이는 아내가 농담하는 줄 알고 엄마, 여기서 손주랑 놀다 가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이불을 내주며 어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방이 좁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소파가 딱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였습니다. 시골에서는 낡은 대나무 자리와 모기장에 익숙했지만 아들 집 한가운데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그냥 버스를 타고 돌아가려 했지만 손자가 밤새 울고 나경이는 지쳐 있었고 인범이는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가면 손주가 불쌍할 것 같아 참고 견뎠습니다. 다음날 저는 혼자 시장에 가서 나경이에게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먹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안방에서 나경이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나경이가 서랍 앞에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내 금목걸이 어디 갔어요? 인범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나경이는 눈이 빨개져서 엄마가 결혼할 때 주신 목걸이 여기 뒀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인범이가 잘 찾아봤어? 라고 묻자 나경이는 노려보며
여기 들어온 사람은 나랑 오빠, 그리고 어머니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이 옷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가져가셨다고 한 건 아니지만 들어온 사람은 없잖아요, 라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야,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라고 했습니다. 나경이는 입을 삐죽이며 시골 분들은 금은방에 익숙하지 않으니 실수로 가져가셨을 수도 있죠. 누가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범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변호하지도 아내에게 말투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열어 모두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수건 하나하나, 옷 하나하나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안 가져갔다. 원하면 직접 뒤져봐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경이는 주저하지도 않고 제 짐을 다 뒤졌습니다. 제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고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어 올리며 엄마 간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범이는 엄마, 화내지 마, 오해일 거야, 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손주를 오래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등골로 한기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겨울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 시렸기 때문입니다. 시외버스가 덜컹이며 시골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가에 앉아 눈물을 삼키려 애썼지만 참으려 할수록 눈물은 더 흐르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아픈 게 가족에게 의심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수많은 고생과 남편의 죽음, 자식의 굶주림을 겪었지만 오늘처럼 치욕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한참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의 야자수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늙은 검둥개가 반갑게 짖었다가 다시 평소처럼 처마 밑에 누웠습니다. 이곳 모든 것은 여전히 익숙하고 평온했지만 제 마음만은 뒤숭숭하고 아파서 멍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도 짓지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제사상 앞에 앉아 향을 피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이 자기 아내가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않고 내 가방을 뒤지게 놔뒀어. 당신이 영험하다면 와서 직접 봐. 향이 활활 타오르고 연기가 맴돌며 누군가 조용히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쥐고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쓰러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이 명예를 되찾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언니 아들 도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읍내에 살며 전자제품 수리를 하는 똑똑하고 말솜씨 좋은 아이입니다. 이모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 이유는 묻지 마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모, 말씀만 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누락도 없이 도현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모, 나경 씨가 인범이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 확실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이는 한숨을 쉬며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모가 그냥 내가 방법을 생각하게 두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나는 기다리기만 하고 싶지 않았다. 이틀 후 나는 모든 저축, 아플 때를 대비해 모아둔 돈을 챙기고 순자 집에 가서 조금 더 빌렸다.
나는 군 터미널 근처에 작은 국수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다. 가게는 소박했고 낡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 미니 가스레인지 위에 뼈를 고는 냄비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국물 한 국자, 채소 한 줄기 씻을 때마다 그 모든 고통을 용기로 끓여냈다. 가게를 연 지 일주일쯤 지나자 손님이 점점 많아졌다. 동네 사람들이 정숙 씨가 국수 판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와 응원해줬다. 어떤 사람은 다 먹고 나서 돈을 더 쥐어주며 더 드세요. 국수가 맛있고 마음씨가 참 착하시네요. 라고 했다. 나는 있었던 일에 대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냥 묵묵히 가슴에 아픔이 없는 사람처럼 일만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매일 여전히 기다렸다. 사과의 한마디, 아니면 최소한 해명이라도. 그것은 내가 아들 집에서 쫓겨난 지 3주째 되는 주에 찾아왔다. 그날 정오, 햇볕이 따가운 때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전화가 울렸다. 인범이의 번호였다. 몇 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마치 누가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엄마, 건강하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물었다. 무슨 일이니? 인범이 머뭇거렸다. 목걸이. 찾았어요, 엄마. 장롱 밑에 떨어져 있었는데 아내가 우연히 청소하다가 봤어요. 나는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야 물었다. 그 사람이 사과는 했니? 인범이 침묵했다가 작게 말했다. 그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내가 대신 엄마께 사과드릴게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웃었지만 마음은 덜덜 떨렸다. 아들아, 누구나 남 대신 사과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란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가게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도현이가 와서 USB와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이모, 나경 씨가 이모를 험담하는 녹음이랑 가사 도우미가 나경 씨한테 구박당하고 쫓겨났던 진술문이에요. 나는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냥 놔둬. 그 사람이 창피해질 때가 오면 그때 세상에 다 알릴 거야. 도현이 웃으며 말했다. 이모가 그 말 하길 기다렸어요. 그날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다. 꿈도 없고 환상도 없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만 들렸고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나는 며칠 더 조용히 살았다. 그러던 중 인범이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받았다. 인범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엄마, 우리 며칠 동안 고향에 내려가려고 해요. 엄마 집에 계세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고향에 온다고? 나경이도 같이 온단 말인가? 나는 채소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물었다. 누가 오니? 인범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부부랑 아이도 같이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오면 오지. 내가 맞겠니?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았다. 나는 뭔가 있음을 직감했다. 나경이는 절대 이유 없이 고향에 오지 않는다. 누구를 보러? 무슨 이유로? 나는 마당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이웃 혜숙 씨에게 부탁해 고기, 채소, 좋은 쌀을 좀 사다 달라고 했다. 농담처럼 말했다. 애들이 곧 오니까 고향 생각나게 밥 해줘야지. 하지만 내 마음에는 이미 한 판의 바둑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수는 내가 미리 짐작한 나경이의 반성, 연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밥아웃을 입고 일찍부터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정확히 9시 흰색 자동차가 마당 앞에 멈췄다. 인범이가 먼저 내려
웃으며 아이를 안고 있었다. 나는 나경이를 보기 전에 손주를 먼저 맞이했다. 나경이는 마지막에 차에서 내렸다. 큰 가방을 들고 연한 색깔의 원피스를 입었고 가볍게 화장한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웃지 않았다. 그래, 들어가라. 밖에 있으면 애가 땀띠 난다. 나경이는 조용히 내 뒤를 따라왔다. 집안에는 이미 차와 뜨거운 물을 준비해 두었다. 나는 그들을 앉히고 일부러 손을 떨며 물을 쏟았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손이 약해졌네. 혼자 오래 있으니 손이 떨려 인범이가 허둥지둥 내게 물을 건넸다. 나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다. 자식도 손주도 있는데 없는 것 같구나. 도시로 올라가서 며칠 있다가 쫓겨나듯 돌아왔지.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나경이는 고개를 숙였고 인범이가 손을 잡으려다 내가 손을 내저었다. 그만, 그 얘기 그만하자. 오늘 왔으니 시골 밥 먹어. 내가 계란 넣은 돼지고기 찜이랑 미나리 국 끓였어. 아침 내내 나는 부엌에서 일했다. 설거지하고 채소를 하나하나 뒤집었다. 나경이는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편하게 자기 모습대로 살기를 바랐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점심을 먹고 나는 인범이를 뒤뜰로 불렀다. 아들아, 엄마가 진심으로 묻는다. 그날 내가 엄마가 훔쳤다고 믿었니? 인범이가 머뭇거렸다.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믿지 않으면서 엄마 주머니를 아내가 뒤지게 놔뒀니?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것도 크게. 하지만 괜찮다. 엄마가 살아있는 한 다시 가르칠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인범이에게 장을 보러 가 달라고 하고 친한 이웃 아주머니들을 집에 초대했다.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나는 말했다. 오늘 아들과 며느리가 왔어요. 기쁘지만 예전에 내가 물건을 훔쳤다는 억울한 오해를 받고 도둑 취급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지만 잘못한 당사자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을 하면서 나경이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핏기가 싹하신 것을 느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근거렸다. 한 분이 말했다. 세상에, 며느리가 왜 저렇게 이상해? 나는 나경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묻겠다. 할 말 없나? 그는 떨면서 일어섰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무슨 일로 사과하나?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다. 의심해서, 어머니를 모욕해서요. 나는 이웃들에게 말했다. 들으셨죠? 나경이의 말입니다. 모두 증인이 되어 주세요. 내가 미쳐서 목걸이 훔친 게 아니에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손주를 안았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해가 아직 완전히 뜨지 않았을 때 나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이상하게도 내 소리가 아니라 나경이의 소리였다. 그녀는 불을 붙이고 서툴게 숯불을 부채질하며 한 손으로는 생야채 바구니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그녀의 뒤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을 걸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그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억지로 웃었다. 네,
오늘 아침은 제가 가족을 위해 차리고 싶어서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 불 위에 올려진 냄비를 바라보았다. 불 붙이고 밥 짓는 거 언제부터 알았니? 나경이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배우고 싶어요.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다니 다행이구나. 그날 아침 내내 나경이는 부엌에서 분주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가 며느리로서의 의미, 시어머니의 명예를 짓밟은 사람의 책임을 스스로 느끼길 바랐다. 인범이는 고무줄을 삼킨 수탉처럼 멍한 얼굴로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했다. 점심이 되어 가족 모두가 식탁에 앉았다. 나는 젓가락으로 돼지고기 조림을 집어 천천히 씹었다. 나쁘지 않네. 이제 설탕도 넣을 줄 아는구나. 나경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어머님 하시는 거 보고 배웠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 씹었다. 식사가 끝나자 일부러 평소처럼 상을 치우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망고나무 아래에 앉아 손주에게 줄 스카프를 뜨며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설거지, 식탁 닦기, 쓰레기 버리기를 할 줄 아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15분 후 손주가 밖으로 달려나왔다. 입엔 음식물이 묻어있고 한 손에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들고 해맑게 웃었다. 나는 그 아이를 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 내 손주야, 널 보면 엄마가 슬픈 일도 다 잊는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도현이, 내 조카가 놀러왔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대문 앞에 섰다. 내가 맞이하러 나가기 전에 그는 크게 외쳤다. 이모 정숙. 할 말 있어서 왔어요. 내가 대문으로 나가기도 전에 그는 내 손에 사진 한 장을 쥐어주었다. 이모, 이거 보세요. 나는 사진을 봤다. 심장이 꽉 쥐어지는 느낌이었다. 사진에는 나경이가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이 그의 손 위에 살짝 올려져 있었다. 사진은 아주 선명했다. 나는 사진을 꽉 움켜쥐었다. 이거 어디서 났니? 도현이가 대답했다. 제 친구가 그 카페에서 일해요. 낯익은 얼굴이라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지난주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충분하다. 그날 밤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방에 앉아 작은 불을 켜고 사진만 바라봤다. 내가 나경이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시어머니를 모욕할 수 있는 여자라면 뭐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랐다. 그녀가 시골로 돌아온 것도 잘못을 인정해서라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관대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인범에게 말했다. 엄마가 내 아내랑 군청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좀 사오라고 한다. 한 바퀴 돌고 일찍 오지 마라. 인범은 의아한 듯 나를 쳐다봤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나는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동네 분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하려고 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장은 바로 동의했다. 나는 5명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각자 몇 명씩 더 데려오라고 부탁했다. 나는 대야만큼 큰 맥이 매운탕을 끓이고 코코넛 돼지고기 조림, 삶은 공심채, 새우젓과 레몬을 준비했다. 정확히 오후 5시가 되자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 한 가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경이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골 여자 하나의 명예가 짓밟히는 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인범이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사진을 집안 한가운데 인범과 나경이 앞에 내밀었다. 봐라. 그는 사진을 받아보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나경이는 달려와서 말했다. 어머니. 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옛 친구예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모른다. 우리 집엔 두 얼굴 가진 사람 필요 없다. 인범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설명해봐. 나경이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쳐다봤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녀 편을 들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더 머물면 마을에서 쫓아낼 것이다. 아이만 두고 가라. 아이는 잘못이 없다. 나경이는 소리쳤다. 저는 아이 엄마예요. 제 아이를 두고 못 가요. 나는 소리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그럼 며칠 전 내게 아이를 맡기고 낯선 남자와 카페에 간 건 뭐였니? 이웃들이 웅성거리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인범은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등을 돌리며 분명히 말했다. 내일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 집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남편을 배신하며 아이를 버리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은 마지막 칼날 같았다. 나는 떨리지 않았다. 이날을 너무 오래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얀 쌀죽을 끓였다. 밖에는 박넝쿨에 이슬이 맺혀 있고 고양이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집안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나경이는 이미 일어나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화장도 비싼 원피스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라기보다는 버려진 아이 같았다. 나는 쌀죽을 상에 올리고 간단히 말했다. 먹고 나가라.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인범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주는 영문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아빠 품에서 내 품으로 기어와 할머니라고 불렀다. 나는 그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다. 나경이의 시선이 스쳐갔고 그녀는 곧 울 것 같았다. 저 못 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경이는 목이 메인 듯 말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어제도 말했듯 오늘 밤 더 머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협박하는 거 아니다. 인범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며칠만 더 있게 해주면 안 돼요? 나는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아내가 내 물건을 도둑처럼 뒤졌던 거 기억 안 나? 비 맞으며 시골로 쫓겨난 엄마 기억 안 나?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나경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경멸하는 거다. 사과할 줄도 알고 뒤통수 칠 줄도 알고 이제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거다. 누구도 도와주길 바라지 마라. 나는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내 뒤로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캐리어를 끄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배웅하지 않았다. 점심이 되자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인범이가 혼자 마당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경도, 차도, 가방도 없었다. 그 애는 어디 있니? 인범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애는 다시 시내로 가는 차를 탔어요. 엄마가 저를 붙잡아 두라고 했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온갖 감정이 솟구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 뒤 부엌에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도현이가 들렀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도현이는 웃으며 말했다. 이모가 그렇게 딱 잘라 말한 게 맞아요. 그 여자 더 두면 이모 머리만 더 아플 거예요. 나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손자를 쓰다듬었다. 이모가 끄는 건 미워서가 아니야. 더는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야. 도현이가 물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모? 인범이랑 손자 여기 계속 있게 할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 아직은. 하지만 애들이 여기서 좀 살아봤으면 해. 인범이가 진짜 가족의 가치를 알게 되도록. 이틀 뒤, 나는 고향에서 등기권리증과 집문서들을 가져왔다. 인범이를 불러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도시집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다. 서류도 다 엄마가 갖고 있어. 인범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엄마, 내가 부부 공동 명의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그 아파트는 내가 내 이름으로 샀어. 내가 모은 돈과 보상금으로. 결혼할 때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인범이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말해주는 거야.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아. 그 여자는 그 집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제멋대로 굴었지. 이제 그 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인범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미안할 필요 없어. 엄마는 내가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만 원해. 그날 저녁 나는 장을 보고 맛있는 밥상을 차렸다. 새콤한 국, 생선조림, 계란부침. 오랜만에 인범이가 밥도 그릇을 먹는 걸 봤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말했다. 내일부터는 내가 국수집을 맡아. 엄마는 장사 그만둘 거야? 손자 돌보고. 할 수 있겠니? 인범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이제 엄마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로 물러나야지. 나는 알고 있었다. 폭풍은 잠시 가라앉았을 뿐이라는 걸.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깃발을 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며느리,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내가 세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국수집을 인범이에게 넘긴 지 2주가 지났다. 이제 그는 익숙해진 듯하다. 노트북만 만지던 사무실 사람이 이제는 주방에 서고 그릇을 나르고 채소도 씻으며 진짜 장사꾼이 되었다. 손님은 여전히 많았다. 음식 때문이기도 하고 내 사연을 알고 정이 들어서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종종 수군댄다. 정숙 씨 말이야. 며느리한테 쫓겨났다가도 가족을 다시 세웠다더라. 누군가는 나에게 조용히 묻기도 했다. 언젠가 나경이 용서할 생각 있어요? 나는 그저 웃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받아들이는 건 별개예요. 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쉽게 평온할 리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큰 비가 내렸다. 나는 집에서 손자를 재우고 있는데 도현이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이모. 이거 보세요. 그가 화면을 켜자 영상 하나가 나왔다. 거기엔 분명 내가 부엌 뒤에서 채소를 씻고 손으로 얼굴을 닦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다.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누가 먹겠어? 두 번쯤 보고서야 나는 깨달았다. 카메라 각도가 아주 낮아 몰래 찍은 듯했다. 조명은 어두웠지만 내 얼굴이 분명히 보였다. 나는 도현이를 바라보았다. 누가 찍었니? 나경이에요. 다른 사람일 리 없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저런 비열한 짓까지 하다니. 예전에 그 애가 친척들 앞에서 사과했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의심스러웠지만 퇴로를 열어줬었다. 그런데 결국 뒤통수를 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인범이를 불러 영상을 보여주었다. 인범이 얼굴이 굳었다. 설마. 나는 단호히 말했다. 잘 봐. 그리고 생각해. 인범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전화해 볼게. 나는 탁자를 쳤다. 전화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나는 곧장 나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울리자 받았다. 여보세요? 나는 바로 말했다. 내가 하루만 준다. 영상 내려. 그리고 여기 와서 설명해.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내가 올렸다는 증거 있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필요 없어. 내가 예전에 나를 모욕한 녹음도 있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 체면 다 구겨질 거야. 해볼래? 상대방은 침묵했다. 잠시 후 삐 소리만 남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인범이에게 말했다. 봤지? 저게 내가 감쌌던 사람이야. 인범이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나는 말을 이었다. 한 번은 엄마가 용서한다. 하지만 또 그러면 엄마는 용서 안 해. 다음 날 나경이가 나타났다. 숨지도 연기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손님이 붐비는 시간에 국수집으로 들어왔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그냥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왔어요. 괜찮죠? 나는 카운터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국물만 계속 부었다. 앉으세요. 특별한 그릇으로. 인범이가 나와 내 옆에 섰다. 나경이를 말없이 바라봤다. 그녀는 가게 한가운데에 앉아 일부러 시선을 끌듯 주위를 둘러봤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놓았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한 입 먹더니 웃으며 말했다. 여전히 맛있네요. 위생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가게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근처 손님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나는 화내지 않고 웃었다. 칭찬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은 서비스로 특별한 걸 더 드릴게요. 나는 뒤로 가서 작은 스피커를 가져와 예전에 나경이가 나를 욕하던 녹음 파일을 틀었다. 나는 시골스러운, 더럽고 무식한 그런 거 못 참겠어. 스피커에서 또렷하게 울리는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다. 손님들이 수근거렸다. 누군가는 일어나 나갔고 누군가는 남았지만 나경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져 벌떡 일어났다. 미쳤어요? 나는 담담히 웃었다. 아니, 내가 겪은 고통의 아주 작은 일부만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이 가게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말고.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고 가게에는 웅성거림만 남았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스피커를 끄고 인범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인범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하고도 남아, 엄마. 나는 구석에서 놀고 있는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더러운 짓거리는 상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내 명예를 또 한 번 건드린다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장에 다녀온 아주머니들이 말했다. 정숙 씨 며느리가 와서 국수집에서 소란을 피웠다는데 정숙 씨가 스피커를 켜고 예전에 며느리가 욕했던 녹음을 틀어버렸대. 손님들 많은 데서 어떤 이는 내가 그 며느리라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거야. 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비꼬듯 입 때문에 몸 망친다는 게 사실이네. 라고 했다. 나는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단계를 조용히 준비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경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뿌리부터 뽑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더 심하게 망칠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엔 더 악랄할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 인범이 동사무소에서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이유는 국수집이 위생 문제, 불법 고용, 보도 침범 등으로 신고당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바로 누가 한 짓인지 알았다. 인범은 당황해서 엄마, 이게 왜 이래?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침착하게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해치려는 거야. 뭘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지. 라고 답했다. 그날 오후 나는 도현을 불러 모든 관련 서류를 출력해달라고 했다. 사업자 등록증, 위생검사 증명서,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검사받은 기록 등 모든 게 깔끔하고 명확했다. 나는 인범과 함께 동사무소에 갔다. 공무원이 물으면 나는 바로 서류를 내밀고 적극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노련한 걸 보자 태도가 바로 달라졌다. 그들 중 한 명이 나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익명으로 신고 영상까지 보냈는데 우리가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면 처벌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를 나오며 나는 햇볕 아래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늘 바람은 거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도 없었다. 열어보니 내가 손자를 데리고 시장에 가는 사진. 뒤에는 인범이 채소 바구니를 들고 있고 멀리서 한 남자가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웃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나도 아직 끝낼 생각 없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바로 도시로 올라가 변호사를 만났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은 소상공인 법률 자문을 한다. 나는 처음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일, 몰래 찍힌 영상, 익명 고발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다 듣고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숙 씨, 만약 소송을 원하면 내가 꼭 이기게 해줄 수 있어요. 나는 바로 답했다. 나는 법정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서 이기고 싶어.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 녹음 파일, 나경에게 욕을 들었던 예전 가사 도우미의 진술, 도현이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꺼냈다. 나는 말했다. 이건 법정에 내지 않을 거예요. 지역 신문에 내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다. 신문이요? 정말 괜찮아요? 언론은 양날의 검인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실명을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저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지만 다시 일어선 엄마의 이야기를 싣고 싶어요. 사람들이 읽고 출처 불분명한 더러운 영상 따위는 믿지 않았으면 해요. 사흘 뒤 신문이 나왔다. 마지막 페이지, 실화 이야기 코너에 분보 엄마와 짓밟힌 명예 라는 글이 실렸다. 실명도 구체적인 주소도 없었지만 읽는 사람은 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 그날 국수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줄을 선 사람들은 단순히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내 손을 잡으며 정숙 씨, 기사 읽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무도 그 영상 속 인물이 정숙 씨라고 믿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내 손에 50만 원을 쥐어주며 손자 우유 사주라 고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가게를 둘러보았다. 내 시선은 땀에 젖은 머리로 그릇을 나르며 환하게 웃는 인범에게 멈췄다. 그리고 손자를 안고 속삭였다. 할머니가 약속할게. 다시는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않게 할 거야. 내 친엄마라도.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한때 엄마에게 버려진 손자에게 다시 따뜻한 집을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문 기사 이후 내 국수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손님은 점점 늘었고 다른 동네에서도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국수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한때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지만 다시 당당히 일어선 정숙 엄마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나는 자랑스럽지도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가벼웠다. 결국 나는 증명했다. 나는 잘못한 적 없다고. 한 번도 잘못한 적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잠잠해질 무렵 옛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 그날 오후 인범이 밖에서 들어오며 창백한 얼굴로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떨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그게 뭐니? 인범이 내밀었다. 나경이가 법원에 소송을 냈어. 양육권을 달라고.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리고 물었다. 이유는? 인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랑 내가 손자를 이용해서 자기 정신을 위협하고 엄마 될 권리를 빼앗았다고. 그래서 다시 찾고 싶대.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웠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 나는 아기 침대에서 깊이 잠든 손자를 바라봤다. 그 아이는 몰랐다. 자신을 처음 안아줬던 사람이 이제는 내 품에서 떼어가려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호적등본, 손자의 출생신고서, 처음 걸음마 뗄 때 찍은 사진, 처음 죽을 먹던 사진, 처음 할머니라고 말하던 사진을 한 장 한 장 쓰다듬었다. 눈이 시큰거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심이 섰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인범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다. 여전히 내 오랜 친구였다. 나는 모든 서류를 내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다 읽고 나서 몇 분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들었다. 이 사건 꼭 이기고 싶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아이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경 같은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믿지 못하겠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양측을 불러 화해를 권했다. 나는 아오자이,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손에는 천 가방을 들고 갔다. 나경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연하게 화장을 했으며 표정이 없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누구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판사가 물었다. 나경 씨,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나경이 바로 대답했다. 저는 아이를 돌보고 싶어요. 저는 친엄마이고 권리가 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이가 1살 때 버렸어요. 석 달 동안 연락도 없었죠.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 가족을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하려 했어요. 당신이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비웃듯 웃었다. 그럼 당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이건 지난 3개월간 아이의 건강 기록입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매일 아이를 돌봤다는 확인서예요. 이건 이웃 아주머니들이 손수 쓴 편지로 아이가 기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키웠다는 내용입니다. 판사는 다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나는 알고 있다. 법은 많은 요소를 고려한다는 걸. 하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있고 진실이 있고 그리고 나경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사랑이 있다. 그날 이후 나경은 바로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근처의 방을 빌려 머물렀고 매일 한 번씩 국수집 앞을 지나 아이를 멀리서 바라봤다. 처음 봤을 때 나는 약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엄마이니까. 하지만 곧 그녀가 돌아서서 담배를 입에 문 채 걸어가는 걸 봤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엄마라면 아이 옆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다. 도둑처럼 몰래 엿보지도 않는다. 남을 헐뜯다가 다시 아이를 안겠다고 하지도 않는다. 일주일 후 인범이 소식을 받았다. 법원이 심리를 잠정 연기하고 양측의 추가 화해를 요구했다. 나는 인범에게 말했다. 그래, 엄마가 엄마 방식대로 화해해볼게. 다음 날 나는 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소박한 상을 차렸다. 반찬은 단순했다. 생선조림, 배추국, 두부부침. 나는 나경을 불렀다. 그녀는 놀란 듯했지만 그래도 왔다. 나는 그녀를 앉혔다.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끼 대접하려고 불렀어요. 오늘 이후로는 원하면 얼마든지 소송하세요. 하지만 엄마가 되겠다고 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자격이 있는지. 나경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눈이 촉촉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나는 먼저 식사를 끝내고 일어섰다. 밥은 식을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반쯤 뜨겁고 반쯤 차가울 수 없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진짜 엄마가 되든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이 되든가.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만 마당 한가운데 남아 밥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그릇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 식사 이후에 많은 걸 바라지 않았다. 나는 남에게 기대를 걸고 스스로 실망을 주워 담는 데 익숙했다. 그래도 내 마음 한켠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혹시 나경이 변할까 싶어서. 그런데 사흘 뒤 나는 뺨을 맞는 듯한 소식을 들었다. 도현이가 이른 아침에 다급하게 전화했다. 정숙 이모. 나경 씨가 방금 면사무소 직원과 따로 만났어요. 이모가 아이를 불법으로 데리고 있다고 하고 언론까지 끌어들일 생각이래요. 나는 주저앉을 뻔했다. 간신히 모은 침착함이 다 날아가 버렸다. 불법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아이 엄마가 떠난 이후로 나는 대문을 잠근 적도
그녀가 아이를 만나는 걸 막은 적도 없다. 밥까지 불러 먹였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다니. 나는 핸드폰을 3개 쥐고 차갑게 말했다. 좋아. 그럼 이모도 이모 방식대로 대응할게. 나는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마당을 나섰다. 인범이 보고 물었다. 엄마 어디 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면사무소로 갔다. 도착하니 그 직원이 있었다. 그도 나를 보고 놀라 급히 말했다. 정숙 이모, 어제 일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경 씨가 오긴 했지만 서류는 안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면사무소 앞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히 알았다. 내가 지금 뿌리부터 막지 않으면 나만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범이와 손주까지 평온하지 못할 거라는 걸. 집에 돌아와 나는 인범, 도현,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친한 3사람을 불렀다. 나는 하나하나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쫓겨난 일, 영상 찍힌 일, 양육권 소송까지. 나는 말했다. 나는 맞고소할 거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내가 불법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모함까지. 하지만 혼자 하고 싶진 않아. 도현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랑 끝까지 함께 할게요. 이웃 옥순이 책상을 쾅 치며 말했다. 내가 증인할게요. 이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다 봤어요. 나머지 2사람도 자원해서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했다. 한 명은 마을 보건소에서 일한 적 있고 한 명은 퇴직 교사였다. 인범은 말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니?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나 너무 후회돼. 그때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일어설 때야. 다음 날, 나는 도현과 함께 군청에 고소장을 냈다. 두꺼운 서류철, 증거도 다 갖췄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나경이 하숙집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침에 짐 싸서 나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생각했다. 아마 내가 고소할 걸 눈치챘을 수도 있다. 무서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위험한 수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마음을 놓지 않았다. 지인들에게 그녀의 옛 인맥을 조심히 살펴보라고 부탁했다. 동시에 인범에게도 낯선 서류엔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국수집은 여전히 손님이 많았고 내 손주는 요람해서 곤히 잠들었다. 그러던 어느 흐린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섰다. 피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나는 바로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다. 그는 다가와 자신을 나경의 대리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 씨, 제 의뢰인은 재화해를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피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만약 그녀에게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사라지는 게 맞다. 만약 법정에 가고 싶다면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이미 제출한 소송장 사본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는 약간 놀란 듯 그것을 받아들여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등을 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해지기 시작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억울하게 누명 쓴 약한 엄마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내 집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된 할머니였다. 가냘픈 등과 거친 손, 한때 산산조각 났지만 꺾이지 않은 심장으로. 그 변호사가 나타난 지 일주일 후 나는 군 법원에서 공식 소환장을 받았다. 첫 재판은 다음 달 초에 열린다고 했다. 나는 종이가 살짝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소환장을 받은 아침, 나는 차를 끓여 툇마루에 앉아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젊었을 때를 떠올렸다. 혼자 힘으로 인범을 키웠던 시절, 몇 번의 굶주림, 몇 번의 홍수, 몇 번이나 아이가 고열로 죽을 뻔했던 일들. 그런데 이제 세상과 작별할 날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또다시 법정에 서서 내 손주를 그 엄마 손에서 되찾아야 했다. 참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인범이 나와 함께 나와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그냥 포기할까?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나는 그를 바라봤다. 화도 나지 않았고 원망도 없었다. 단 한마디만 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싸울 용기가 없다면 엄마가 대신 해줄게.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에게 짐을 지울 생각이 없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재판 전까지 나는 도현과 함께 계속 군청에 들락거렸다. 내 변호사 석진 씨는 아주 꼼꼼하게 준비했다. 그는 말했다. 걱정 마세요. 지금 증거와 증인만으로도 최소 80%는 이깁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결과가 필요했다. 재판 당일 나는 연한 파란색 아우자이를 입고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리고 오래됐지만 깨끗한 안경을 썼다. 나는 손주를 안고 인범이 함께했다. 도현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걸었다. 법정에 들어서니 나경이 이미 와 있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 웨이브 머리, 연한 립스틱, 감정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진 것을 알아챘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가 양쪽에 질문했다. 나경이 먼저 진술했다. 그녀는 부드럽고 도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 곁에 있고 싶습니다. 실수한 적이 있지만 이미 고쳤어요. 제 아이가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끝까지 다 듣게 했다. 왜냐하면 내 차례만 오면 그 모든 미사여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일어나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고 또렷하게 말했다. 나경이 나를 도둑으로 몰아 집에서 쫓아냈던 일, 아이를 돌보지 않고 떠났던 일, 내가 손주를 돌본 증거 서류, 동네 사람들의 확인서, 손주를 재우고 말 가르치고 걷게 한 사진들까지 하나하나 제출했다. 판사는 나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만약 재판 결과 아이를 친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지켜볼 것입니다. 내 손주는 내 핏줄입니다. 누가 그 엄마라도 해를 끼치면 저는 또다시 법정에 설 것입니다. 그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경이 나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눈빛이 예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번졌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끝내 판사는 내가 손주를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돌보고 있다고 판단해 임시로 양육권을 유지하게 했다. 나경은 면접 교섭권을 얻었지만 감독 하에만 가능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법정을 나서며 손주를 더 꼭 안았다. 손주가 내 어깨에 얼굴을 비비며 졸린 듯 했다. 인범이 뒤따라오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나는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너무 많이 약해졌었지. 하지만 이번엔 더는 약해질 수 없어.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차를 끓이고 오래된 카세트에 익숙한 가요 한 곡을 틀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앉아 음악을 들었다. 창밖 마을길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제기차기를 하며 놀고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내일이 또 시작되겠지만 오늘 나는 내 손주를 지켜냈다. 피는 흐르지 않았지만 마음이 타는 싸움. 그리고 나는 지지 않았다. 재판 이후 나경은 더 이상 국수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그런 사람은 절대 지는 법이 없다. 뒤에서 몰래 칼을 꽂을 뿐이다. 일주일 후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단골 손님 몇몇이 식사하러 왔지만 표정이 달라졌다. 식사 후 웃지도 인사도 하지 않고 내 눈길을 피했다. 뭔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일은 생각보다 빨리 닥쳤다. 어느 날 오후 옥순이 허겁지겁 달려오며 손에 복사지를 들고 있었다. 정숙 씨, 이거 좀 봐. 세상에, 나경이가 전단지를 시장에 뿌렸어. 나는 받아들었다. 흑백으로 인쇄된 복사지에는 글자가 가득했고 흐릿한 사진도 섞여 있었다. 내용은 독재적인 시어머니, 손주를 빼앗으려는 계략. 국수집 뒤에 있는 정숙 씨의 진실이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을수록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들은 내가 며느리를 때렸다고, 집을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꾸몄다고, 심지어 사람을 시켜 가짜 기사를 썼다고 모함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종이를 접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옥순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생각해볼게.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옷장 속에서 오래된 양철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손주를 키우며 매일 썼던 손편지, 진료 기록, 사진,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오늘 아이가 미열이 있어 밤새 지켰다. 아이가 할머니라고 말했다.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이번 달에는 판매가 적었지만 그래도 손주에게 우유를 사주려고 애썼다. 나는 다시 읽고 각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모두 찍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모든 사진, 녹음, 손편지를 두꺼운 서류로 인쇄했다. 사회와 법원에 직접 제출하면서 새로운 소장을 첨부했다. 이번에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저 법대로만 하면 된다. 바로 다음 날 동네 관계자가 나를 불러 사실 확인을 했다. 나는 원본, 일기장, 의사의 편지, 손주의 예방접종표를 챙겨갔다. 나는 말이 많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어떤 말보다도 명확했다. 담당자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숙 씨,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고생은 참을 수 있지만 치욕은 삼킬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기다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경이가 맞고소 통보를 받은 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아니나 다를까 사흘 뒤에 그녀가 나타났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부유해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다. 자동차를 타고 선글라스를 낀 듣자 하니 새 애인이고 도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 그녀는 내 가게 앞에 서서 비웃듯 말했다. 아주 간이 크시네요. 이제 나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질 거라 생각하세요. 나는 여전히 침착하게 테이블을 닫고 고개를 들었다.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협박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사과하러 온 거예요? 나경 옆의 남자가 앞으로 나와 거만하게 말했다. 알아서 소취하하세요. 끝까지 가면 당신이 질 거예요. 나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말했다. 이름이 뭐죠? 소장에 추가로 적어두려고요. 남자는 멈칫했고 나경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됐어. 가자. 나는 웃었다. 그래요. 가세요. 다음에 올 땐 변호사 데리고 오세요. 그들이 떠난 뒤 이웃 아주머니들이 몰려왔다.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어떤 이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 이미 졌으면서 또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라고까지 말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차를 들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인범을 바라보며 말했다. 봤지? 저 사람이 내가 한때 인생을 맡겼던 사람이야.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 너와 손주는 어떻게 됐을까? 인범은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나를 그 늪에서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웃지 않았다. 나는 그저 부엌 구석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가지고 노는 내 손주를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널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바로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변호사 석진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말했다. 정숙 씨, 나경 쪽에서 강하게 맞대응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새 법무법인을 고용했는데 가족 분쟁 처리 경험이 많다고 하네요.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넘길 수 없었다. 나는 물었다. 그쪽이 노릴 포인트가 뭔가요? 석진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도 정숙 씨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쪽으로 몰아가려 할 겁니다. 연령, 과거의 상처 등을 근거로 며느리를 질투해 내쫓으려고 한다는 논리로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또 새로운 수작이군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석진 씨가 말했다. 법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지만 여론이. 나는 말을 끊었다. 나는 더 이상 여론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손주가 커서 할머니, 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빼앗기기만 했어요? 라고 묻는 게 두려울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인범을 불러 말했다. 엄마가 한 가지 일을 정리하고 싶은데 내가 꼭 있어야 해. 그날 오후 나는 인범과 함께 손주를 처음부터 돌봐줬던 용식 박사님 댁으로 곧장 갔다. 나는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박사님께 손주의 정신, 정서, 발달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용식 박사님은 정직한 분이고 은퇴했지만 여전히 신망이 높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동 발달 감정서에 서명했다. 아이는 안정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현재 양육자, 할머니와 명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손상의 징후는 없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아침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히 3일 뒤 내가 예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 이웃이 달려와 내 손에 정체불명의 편지를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나경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과 함께 내가 15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들어있었다.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실 예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잠시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미친 것도 정신 이상도 아니었다. 너무 큰 슬픔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과거가 파헤쳐져 내게 겨눠진 무기가 되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말을 잃었다. 인범이 당황해서 말했다. 이제 어쩌죠, 엄마? 저걸 법정에 내밀면 나는 고개를 들고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애가 내밀면 나도 내밀지. 나는 과거가 두렵지 않아. 나는 거짓이 두려울 뿐이야. 바로 다음 날 나는 주도적으로 과거 심리치료 내역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예전 상담소에서 받은 확인서도 첨부했다. 환자는 병적 심리 증상이 없었으며 단기간 상담만 받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 나는 또 자필 편지도 써서 첨부했다. 나는 과거의 약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거가 나를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손주를 지키는 할머니임을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다음 주 모든 것이 팽팽한 긴장 속에 흘렀다. 나는 평소처럼 국수를 팔았지만 모두가 내 얼굴이 더 차가워지고 눈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걸 느꼈다.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그저 가정 일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경의 새 변호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내 정신감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나는 그 서류를 보고 웃었다. 정말 더 이상 깨끗한 수가 없나 보군. 나는 감정검사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또렷할 뿐 아니라 모든 거짓에 맞설 이성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음 주 나는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와 전문가와의 상담, 기억력, 반응, 행동에 관한 질문에 모두 답했다. 결과는 환자는 완전히 정상이고 정신장애의 징후도 없으며 정신이 안정되고 또렷하다. 별과지를 손에 들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시장에 들러 달콤한 오렌지 한 봉지와 노란 국화 한 다발을 샀다. 그리고 남편의 묘를 찾았다. 꽃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이제 보이지? 나는 더 이상 내 무덤 앞에서 우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일어섰고 그리고 나는 예전 약속대로 손주를 지켜냈어. 나는 눈을 감고 저녁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게 했다. 마지막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신감정원에서 갓 인쇄된 잉크 냄새가 나는 확인서를 들고 돌아왔다. 흠집 하나, 주의사항 한 줄도 없었다. 명확하고 투명했다. 나는 인범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기뻐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반격할 수 있겠네. 엄마, 나는 기쁘지도 서둘러 반격하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오래된 양철 상자를 꺼내 결과지를 넣고 고무줄로 잠가 장롱 바닥에 다시 넣었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상대가 모든 패를 드러냈을 때 나는 기회만 기다리면 된다. 소리칠 필요도 먼저 때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인생은 나를 오래 편히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자가 가게에 찾아왔다. 허름한 옷차림에 망설임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국수를 한 그릇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나가려 했다. 나는 쫓아가서 불렀다. 저기요, 돈 안 내셨어요. 그녀가 돌아서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안 잊었어요. 그냥, 없어요. 나는 멍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어릴 적 나경의 사진이었다. 곁에는 내 앞에 있는 여자, 더 늙고, 더 마르고, 하지만 얼굴은 똑 닮았다. 당신은? 나는 그 아이 엄마예요. 그녀가 말했다. 나경이 엄마,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말을 이었다.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았으면 해서요. 나는 인범에게 물을 더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팔을 탁자에 얹고 경계심 가득한 마음으로 들었다. 그녀가 말했다. 나경이는 어릴 때부터 궁핍했어요. 나는 가난했고 남편은 떠났죠. 나는 친정에 맡기고 지방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12살 때 누군가에게 속아 거의 1년간 팔려갔어요. 찾았을 때는 예전 그 아이가 아니었죠. 나는 침을 삼켰다. 그 후로 학교를 그만두고 이곳저곳 떠돌았어요. 나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집에 올 때마다 돈을 요구하고 원망하고 탄만했죠. 그 아이가 잘못된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예요. 가끔은 내가 잘못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됐나 싶었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를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부탁이에요. 가능하다면 내 손주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나는 알아요. 하지만 나경이는 멈출 줄 몰라요. 빼앗고 부수는 것만 알죠. 나는 물었다. 오늘 여기 온 건 당신 뜻이에요? 아니면 그 아이가 시킨 거예요? 그녀는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는 몰라요. 내가 스스로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국수를 포장해 내왔다. 배불리 먹고 가세요. 돈 안 받아요. 그녀는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나경을 생각했다. 더 이상 배신한 며느리가 아니라 뿌리부터 뒤틀린 한 인간으로. 나는 용서하지 않지만 이해하게 됐다. 어디를 어떻게 쳐야 끝낼 수 있는지, 다음 세대의 원한을 남기지 않을 방법을. 이틀 뒤 나는 석진 씨에게 임시 접근 금지 신청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했다. 나경이 감독 없이 손주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석진 씨가 물었다. 정말이세요? 이제 화해는 포기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이 다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나는 선택해야 했어요. 나쁜 엄마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둘지, 죄 없는 아이의 안전을 지킬지. 나는 아이를 선택했어요. 법원은 서류를 승인했고 3개월간 접근 금지 결정을 내렸다.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기간이었다.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도 안 되어 나경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가게가 아니라 손주가 막 등록한 유치원 정문까지 왔다. 다행히 미리 내 서류를 받은 경비가 있었다. 그들은 막아섰고 곧바로 나에게 알렸다. 나는 급히 달려갔고 그녀는 경비와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엄마야. 내 아이를 데려갈 권리가 있어. 나는 다가가 크게 말했다. 그럼 아이를 위협할 권리도 있나요? 그녀가 돌아서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말했다. 당신이 내 아이를 뺏을 순 없어. 나는 똑바로 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빼앗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처음부터 지켰어야 할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경비가 끼어들어 말렸다. 나는 이를 더 키우지 않았다. 경비에게만 말했다. 다음에 또 오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나는 손주를 데리고 차에 탔다. 아이는 내 목을 꽉 껴안고 있었다. 아직도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달랬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돌아오는 길. 나는 천천히 운전했다. 길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라앉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아이를 두고 다투거나 명예를 지키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한 아이가 자기 엄마의 증오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보루다. 나경이 유치원 앞에 나타난 사건 이후 나는 전에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결심했다. 바로 시간제 개인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민재, 내 친구의 조카로 군대도 다녀왔고 지금은 고향에서 실직 상태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무술 잘할 필요 없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수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알려줘.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아침마다 그는 가게 근처나 유치원 앞을 어슬렁거렸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낯선 사람이 경계할 만큼.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가게에서 일하다가 낯선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그 아이는 당신 친손주가 아니에요. DNA 검사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얼어붙었다. 곧바로 인범을 불러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엄마, 나는 조용히 말했다. 뭐긴 뭐야, 또 새로운 수작이지, 인범이 떨며 말했다. 설마, 우리가 정말로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야?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의심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아니라면 나경은 영원히 입을 다물어야 한다. 3일 후 나와 인범은 아이를 도청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했다. 나는 아이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만 했다. 샘플을 채취한 후 나는 의사에게 말했다. 결과는 직접 주세요. 휴대폰으로 보내지 마세요. 기다리는 시간은 7일이었다. 매일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결과가 걱정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가지가 걱정됐다. 어떻게 한 엄마가 자기 친자식에게 그런 악의적인 메시지로 상처를 줄 수 있을까? 결과를 받는 날, 나는 혼자 갔다. 의사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일치율이 높습니다. 분명 친손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웃지 않았다. 조용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날 오후 나는 5부를 복사해 한 부는 변호사에게, 한 부는 동사무소에, 한 부는 유치원에, 한 부는 경비실에 보냈다. 마지막 한 부는 곧장 나경이 있는 곳으로 들고 갔다. 나는 옛 하숙집 문 앞에 서서 3번 두드렸다. 그녀가 나와 문을 열었고 나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변했다. 나는 그녀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다. 여기 DNA 결과야. 99.9% 정확해. 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소문낼 생각이었어? 계속 거짓말해봐. 나경은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만이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이유가 있지?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심으로 묻는데 너 이 모든 걸 왜 한 거야? 나 같은 노인네와 이기려고? 내 아이가 엄마가 할머니를 법정에 세우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학교 앞에서 소리치는 걸 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다. 눈이 빨개지기 시작했다. 나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완벽한 엄마가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적어도 내 아이 인생의 어둠이 되진 마.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한 방울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한 방울.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